노코멘트 질문요? 네. 그럼 따풀하고 채상이는 일주일에 1, 2회만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씩 매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팩토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응용으로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팩토를 6권을 다 하시는군요. 지금 이 정도 하는 친구라면 팩토를 기본 하시지 말고 응용 3권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응용 실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3권만. 팩토를 3권으로 줄여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의 양력에 제가 팩토를 개발할 때 메스티안이라는 회사의 한원조 소장님이 저한테는 사수세요. 그러니까 한원조 소장님한테 책 쓰는 걸 배웠습니다. 소마 연구소장이 되기 전에 한 소장님이 CMS의 연구소장님이셨고 저는 CMS의 원장을 하고 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CMS의 원장을 할 때 한 소장님이 연구소에 문제 만드는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이제 강사들 교육도 CMS 본사 이제 영재교육 이런 것들도 제가 강사로 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강사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한 소장님이 너 책 한번 써보는 일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메스티안에 가서 팩토를 실제로 쓰는 지필팀에 있었습니다. 팩토의 원리와 심화는 잘 보시면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원래는 처음에 3권만 나왔었어요. 3권만 나왔었는데 이게 그냥 풀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원리편을 따로 만든 겁니다. 과정이 좀 있는 거로. 더 많이 쉽게는 아니고 방향은 문제는 비슷하지만 과정이 있게 해서 아이들이 과정이 있게 익히게 하자. 근데 따풀이나 저의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강사라는 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잘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그 이후의 변화들, 그 다음에 자신감도 가지고 잘 배웠을 때 문제를 풀면서 신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강사를 해왔기 때문에, 강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수학 문제들이 보면 문제만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잘 배우자라기보다 잘 풀어봐. 풀면서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이런 것들. 팩토의 원리편과 실전편, 이 응용과 기본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도 하고 따풀도 하고 이 정도로 수학을 곧잘 하는 아이라면 원리는 생략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 다음에 풀리시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만요. 따풀 최상위가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예를 들면 제가 학원에서 아직 이제 1학년 아이라고 하셨죠. 1학년 되는 아이네요. 1학년 되는 아이니까 학습량을 제가 다 정해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3학년 정도 아이들이라고 하면 1학년에게 교과서 숙제를 내준 적이 없어서 조금씩 하면서 이제 3학년 즈음부터 공부량을 많이 늘렸었거든요. 제가 하던 교육에서는. 근데 3학년의 예를 들어드리면 최상위 같은 문제집들은 일주일에 한 권 풀게 했었습니다. 다른 숙제 없고 했냐? 아니요. 다른 숙제도 많이 있는데 교과 문제집들은 일주일에 한 권 풀게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는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 3회로 늘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최상위를 이틀하고 따풀을 3이라든가 따풀을 이틀하고 최상위를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팩토 같은 경우는 응용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엄마는 반성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칭찬 5만 번 해야겠네요. 네, 칭찬 많이 해줘야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어릴 때 같지 않잖아요. 저는 특히 내 자식이라면 칭찬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똑똑해, 잘해, 이 얘기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것보다 아이의 자세, 태도,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한다고만 얘기해 주셔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세 되는 아이입니다. 놀면서 받아 내림 있는 뺄셈을 물어보면 25 빼기 8은 8에서 5 빼면 3 남지. 그럼 20에서 3 빼고 17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0 받아내려서 8 빼고 남은 2와 15를 더해서 17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아이의 방법을 지켜봐 주다가 나중에 더 알려줘도 좋을까요? 자, 지금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5 빼기 8은 제가 천쌤에게 배워보셈이라는 코너로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원리셈에 나와 있는 딱 뺄셈의 두 가지 방법, 제일 기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뺄셈은 10 빼기 8을 하고 그리고 여기 25를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25 빼기 8을 하는데 25에서 5만큼 빼고 그리고 3을 더 뺀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이 되고 나서 3을 빼죠. 자, 이 두 방법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두 방법은 지금 여기 906으로 끝나는 계정에 어머니가 질문하신 게 처음이 아니라 저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원리셈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두 가지 다 연습해보게 써놨지만 많은 아이들이 안 가르쳐주면 이 방법보다가 아니라 안 가르쳐줬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터득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방법으로도 계산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요 계산도 적용이 가능한데 27 빼기 8이라고 하면 더더욱 저는 이거 바로 19라고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10에서 8 빼서 2가 남고 17 더하기 2라서 19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8을 빼는데 하나 큰 거 빼니까 20보다 하나 작은 수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얘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얘는 위에 거는 가르기 모으기로 받아내림 하는 방식. 아래 거는 뭐냐 하면 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영어로는 뭐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가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25 빼기 8을 기술적으로 가르기 모으기로 받아내림 받아올림 하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원래 연산은 뭐냐 하면 25보다 8 작은 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25에서 8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8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자리에 5만큼을 먼저 작게 만들고 그리고 20이 되었을 때 3만큼 더 작게 만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어떨 때 아주 편리하냐면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린 1의 자리 숫자가 가까울 때 굉장히 강력한 암산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7 빼기 28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계산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40에 20을 빼고 20이 남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빼야 되니까 19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 방법 되게 강력한 연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가르기 모으기보다 사실은 더 기본적인 뺄셈의 원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뺄셈을 두 가지로 크게 갈라서 생각해 본다면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내림 해가지고 6세 되는 아이라고 했잖아요. 6세 아이에게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가르쳐 줄 필요는 있죠. 이런 방법도 있어. 가르쳐 줄 필요는 있는데 결국은 수가 커지면서는 이 방법으로는 못하고 이 방법으로만 못하고 아이가 하는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안 되고 받아내림 받아올림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르기 모으기가 돼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리셈 6, 7세 과정과 같이
가르기 모으기는 기술적인 방법이고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단단히 하면서 연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그 개념으로 하게 두시는 것도 둔다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예비 초3입니다. 필즈 다니고 있고 연산 문제집 하루에 2장 꾸준히 풀고 있고 최상위 3-1 풀고 있는데 정답률 70% 정도 됩니다. 근데 사소한 연산 실수를 합니다.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옮겨 적을 때 숫자 하나를 바꿔 쓴다든지 혹은 답을 잘 구해놓고 옮겨 적을 때 숫자 하나를 다르게 쓰는 실수를 합니다. 문장제 문제도 이해도 잘하고 식도 잘 세워놓고 덧셈 뺄셈에서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요? 지금 딱 이 텍스트, 지금 적어주신 이 글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런 계산이 있다고 해보죠. 이런 계산이 있으면 이거를 굳이 세로셈이 편하고 세로셈 해야 되니까 이거 세로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자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아이들에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127 적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가르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세로셈이라는 걸 하고 다시 세로셈으로 한다기보다 가로셈으로 나와 있는 문제 자체로 보자면 요렇게 더해서 400, 요렇게 더해서 80, 요렇게 더해서 15 이렇게 해서 세로셈, 이런 방법이 더 편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세로셈으로 바꾸는 걸 적고 또 세로셈으로 한다 이것보다 연산의 원리, 세로셈은 각 자리별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세로셈만 많이 연습해서 세로셈으로 다 바꿔가지고 하는 게 편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이제 원리셈 같은 책을 만든 건 뭐냐면 세로셈만 다 답은 아니라 세로셈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익히고 있다면 세로셈을 더 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옮겨 적고 이렇게 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가 익히면 이런 옮겨 적으면서의 실수, 성격 급한 이런 부분들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연산 자체의 실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기본 연습, 그 다음에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검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는 거 외에 연산 실수를 이렇게 하면 고칩니다 라고 제가 한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 적거나 있는 걸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하는 게 실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